아니, 이게 진짜 어딜 만져? 이 더러운 손으로. 친자식 낳고 파양한 조카가 재벌 3세, 동서에 피눈물 나는 최후. 어느 가정이나 그렇듯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 평화의 이면에는 곧 드러날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죠. 이것은 한 아이를 둘러싼 천사와 악마의 이야기예요.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상.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나르고 동서는 우아하게 앉아 어머니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동서의 하얀 손은 티끌 하나 묻지 않은 채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 올리고 있었죠. 역시 우리 집은 두 며느리가 있어서 든든해. 큰애는 마지답게 듬직하고 작은애는 보기만 해도 꽃처럼 화사하고. 시아버지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특히 우리 둘째, 혜령이. 너 보면 어쩜 이리 귀티가 흐르는지 몰라. 잘 사는 집안에서 곱게 자란 티가 나고 일하는 것도 힘들 텐데 언제나 이렇게 단정하다니까. 어머니가 동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참, 제가 하는 일이 뭐 있다고요. 다 형님이 고생하시는 거죠. 그렇죠, 형님. 동서가 생긋 웃으며 말했어요. 얼핏 보면 겸손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약점 하나를 빼면 동서는 완벽한 며느리였으니까요. 아니에요, 동서. 거기 앉아있는 게 더 불편한 거려. 어서 드세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쟁반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모든 대화와 칭찬의 중심은 동서였어요. 저도 남편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10년 가까이 아이 문제로 속 끓이는 동서가 안쓰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제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 여자가 언젠가 제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을 악마가 될 줄은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조용히 들어와 뒤에 섰어요. 싱크대에 비친 동서의 그림자가 마치 검은 장막처럼 저를 덮었어요. 형님, 저 정말 어떡하면 좋죠? 병원에서도 이젠 더 해볼 게 없다고만 하고 남편 보기에도 부모님 뵙기에도 면목이 없어요. 동서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동서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의 그것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죠. 동서, 그런 소리 마. 다 동서 잘못 아니잖아. 하늘이 주실 때가 되면 주시겠지. 제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동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형님네 수연이만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도 엄마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게 제 인생엔 허락되지 않은 건가 봐요. 동서의 눈가가 촉촉해지며 말했어요. 동서의 눈물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때부터 계산된 연극이었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어요. 동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말했죠. 저는 그 여린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동서를 꽉 안아주었어요. 동서의 가느다란 몸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고급 향수 냄새가 부엌의 기름때 냄새와 묘하게 대비되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온 가족이 다시 모인 자리. 동서와 그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평소와 달리 시동생의 얼굴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동생이 말했어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묘하게 긴장했어요. 무언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임을 모두가 직감했죠. 저희 입양하려고요. 제 배 아파 낳지 못했지만 세상 어딘가에 있을 저희 아이를 가슴으로 품어주기로 했어요. 동서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 말에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저와 남편까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의 손에서 찻잔이 덜컥 소리를 냈고 아버지는 안경을 벗어 닦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혜령아, 그게 정말이니?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와 저는 부모 없는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어요. 그것도 저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생각해요. 동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동서의 눈물은 진주처럼 맑았고 목소리는 성모 마리아처럼 숭고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알았죠. 우리 앞에 천사가 서 있다고. 하지만 천사의 가면 뒤에 악마가 숨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시부모님은 천사를 만난 듯 감격하셨고 저 역시 동서의 그 숭고한 결정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아버지는 몇 번이고 시동생의 어깨를 두드렸고 시어머니는 동서를 껴안고 함께 울었죠. 그리고 한 달이 흘렀어요.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죠. 마치 운명처럼 동서 부부는 한 아이를 만나게 돼요. 하지만 이것이 축복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저주의 씨앗일까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동서가 마지막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었어요. 보육원 원장이 낡은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죠. 가방에서는 세월의 냄새가 풍겼어요. 수민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가지고 있던 베넷 저고리랑 얼마 안 되는 물건들이에요. 저희가 쭉 보관하고 있었어요. 원장이 말했어요. 아, 네. 이런 건 다 버려야죠. 이제 저희 아이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건데요. 동서가 쇼핑백을 흘깃보며 귀찮다는 듯 말했어요. 그 순간 원장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실망일까요? 아니면 의아함일까요? 하지만 그녀는 곧 입을 다물었죠. 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바로 이 대화가 훗날 동서의 목을 겨눌 비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사모님, 사실은 아이가 발견될 당시에 아주 정교한 금장 로켓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고가품 같아서 저희가 따로 금고에 보관 중이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친부모를 찾는 단서가 될까 해서요. 서류상으로는 분실된 걸로 처리했고요. 원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동서의 눈빛이 변했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독수리처럼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다가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죠. 그 찰나의 변화를 원장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동서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걸 저는 보지 못했죠. 잠깐의 탐욕, 그리고 이어지는 차가운 계산. 동서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백 가지 시나리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머, 그러셨군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수민이 부모인데 그런 과거의 물건은 없는 게 낫지 않겠어요? 괜히 아이 마음에 혼란만 줄 수 있으니까요. 원장님께서 알아서 잘 처리해 주세요. 동서가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리. 그 한 단어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아이의 뿌리를 지워버리겠다는 차갑고도 치밀한 계산이. 네, 사모님 뜻이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원장이 실망한 기색으로 말했어요. 동서는 자신의 발로 굴러들어온 복덩이가 아니라 그 복덩이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버린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파멸의 씨앗을 심으면서요. 하지만 동서는 몰랐어요. 그날 자신이 한 선택이 훗날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수민이는 동서의 품에서 무럭무럭 자랐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기적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수민이를 입양한 지 1년쯤 지났을까요? 그날 시댁에 들어서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 얼굴은 마치 천년 묵은 소원을 이룬 사람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가, 이게 웬일이냐? 우리 혜령이가, 우리 둘째가 드디어. 어머니가 말했어요. 거실에는 얼굴이 상기된 동서와 시동생이 앉아 있었죠. 동서의 손에는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어요. 10년 만에 찾아온 기적이었어요. 10년, 3650일, 87,600시간. 그 기나긴 기다림의 끝에 찾아온 기적. 하지만 그 기적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어머, 동서, 정말이야? 세상에 정말 축하해. 이게 다 우리 수민이가 복덩이라 그렇다. 우리 집에 복을 몰고 온 게야. 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모두가 수민이 덕이라며 아이를 끌어안고 기뻐했어요. 저 역시 제 일처럼 눈물이 났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동서의 눈빛이 스치는 아이에게서 아주 잠깐 차갑게 식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거실 한켠에 앉아있던 수민이는 느꼈을지도 몰라요. 자신을 바라보는 동서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해가는 것을,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움이 스며드는 것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는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임신은 축복이었지만 수민이에게는 저주가 되어가고 있었죠. 동서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만큼 수민이에 대한 태도도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졌어요. 수민이가 놀아달라고 다가오면 질색하며 몸을 피했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대하듯 손사래를 치며 물러났죠. 저리 가! 세균 덩어리야! 뱃속 아기한테 옮으면 어떡해? 동서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세균 덩어리. 1년 전만 해도 우리 아들이라 부르던 아이가 이제는 세균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수민이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실수로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온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죠. 너 미쳤어? 이게 내 배에 맞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방으로 들어가! 동서가 배를 감싸며 소리쳤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동서는 자기 앞에만 최고급 과일과 반찬을 두고 수민이에게는 김치랑 밥만 주더라고요. 마치 주인과 하인의 밥상처럼 극명하게 차이가 났어요. 동서, 그래도 이건 좀. 애가 한창 클 나이인데. 제가 보다 못해 말했어요. 형님, 뭘 모르시네. 산모는 무조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아기도 귀하게 태어나죠? 쟤는 그냥 있는 밥이나 먹으면 되고요. 동서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우리 아기와 제. 그 두 단어의 온도차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수민이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저 용도가 다한 도구일 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폭발의 날이 왔어요. 순수했던 한 아이의 세계가 무너지는 날이. 사건은 수민이가 6살 생일을 며칠 앞두고 터졌어요. 수민이는 그림일기 숙제를 하다 말고 배가 남산만 한 동서에게 다가갔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동생을 기다리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엄마, 동생도 이제 제 목소리 들어요? 제가 동생한테 책 읽어줄래요. 수민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민이는 순수한 마음에 동생을 느껴보려 동서의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멈췄어요. 동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마치 자신의 성역을 침범당한 맹수처럼. 어딜 만져! 이 더러운 손으로! 동서가 눈이 뒤집히며 소리쳤어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동서가 수민이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어요. 수민이는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고 충격과 고통에 울음보를 터뜨렸어요. 그 비명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동서의 얼굴에 남아있던 그 차가운 표정이었죠.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직 혐오만이 있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다음 날 온 가족이 긴급하게 모였죠. 시부모님도 더는 동서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아버지의 얼굴은 평생 본 적 없을 만큼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임신해서 예민한 건 알겠다만 어찌 애를 그렇게 내동댕이 칠 수가 있어? 너가 어미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버지가 호통쳤어요. 그래, 혜령아. 수민이가 얼마나 상처받았겠니? 어서 애한테 사과하거라. 어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동서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가면이 벗겨졌어요. 완벽했던 가면 뒤에 숨어있던 추악한 본 모습이. 사과요? 제가 왜요? 전 제 뱃속에 진짜 내 새끼를 보호한 것뿐이에요. 동서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서 자고 있던 수민이를 삿대질하며 소리쳤어요. 그 손가락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저 이제 쟤 못 키워요. 아니, 안 키울 거예요. 파양하겠어요. 동서가 말했어요.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소리쳤어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파양. 그 두 글자가 주는 충격은 폭탄이 터진 것보다 더 컸어요. 제정신이에요, 형님. 뻐꾸기도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죠? 딱 그 꼴이에요. 감히 어디 근본도 없는 게 내 아이 자리를 넘봐? 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저 뻐꾸기 새끼 당장 둥지 밖으로 치워버릴 겁니다. 동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뻐꾸기 새끼. 그 잔인한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천사였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악마만이 서 있었어요. 동서의 가면이 완벽하게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 저토록 추악한 악마가 숨어 있을 줄이야. 온 가족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동서의 파양 선언 이후 집안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이 미친 것! 당장 그 말을 취소하지 못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아버지가 상을 뒤엎으며 소리쳤어요. 평생 화내는 걸 본 적 없던 시아버지가 그날은 달랐어요. 시아버지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가득했죠. 혜령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다 맞춰줄게. 제발, 수민이만은 버리지 말아다오. 응? 어머니가 동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애원했어요. 시부모님은 호통치고 애원하며 동서를 말렸지만 동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저희를 쏘아보았죠.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소중하시면 두 분이 키우시든가요. 전 단 한순간도 제 아이와 저 근본 없는 것을 한 집에서 키울 생각 없으니까요. 동서가 말했어요. 근본 없는 것. 1년 전만 해도 우리 아들이라 부르던 그 입에서 이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형수. 미안하게 됐어요. 혜령이가 지금 임신해서 예민해서 그래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시동생이 말했어요. 남편이 시동생의 멱살을 잡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악마와 그 하수인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추악한 배신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있었죠. 그날 밤은 길었어요. 잠들 수 없는 밤, 양심이 흔들리는 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멍하니 구석에 앉아있던 수민이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 텅 빈 눈동자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여보, 우리 수연이가 만약 저런 일을 당했다면 당신 견딜 수 있겠어? 남편이 물었어요. 아니, 상상도 하기 싫어. 아마 난 미쳐버렸을 거야.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에겐 아들이 있었어요. 수연이. 그 아이가 만약 수민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생각만 해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수민이도 똑같은 아이야. 부모한테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둘 순 없어. 그건 어른들이 할 짓이 아니야. 남편의 눈은 저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이대로 둬선 절대 안 된다. 우린 그 밤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어쩌면 무모한 결정이었을지도 몰라요. 남의 아이를 떠맡는다는 것. 그 무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린 알고 있었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그 아이를 만나러 갔어요. 우리 인생을 바꿀 그 작은 아이를. 다음 날 찾아간 시댁에서 저는 방문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수민이를 발견했어요. 아이는 며칠 동안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 보육원에서 가져온 낡은 곰인형 하나만 꼭 껴안고 있더라고요. 그 작은 몸뚱이가 세상에서 가장 작아 보였어요. 수민아, 제 목소리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텅 빈 눈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이는 이미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눈을 본 순간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6살. 세상의 무게를 아직 모를 나이의 아이가 버림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저를 평생 잊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전쟁 선포의 시간이 왔어요. 동서는 이미 법무사를 통해 파양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서류 더미를 거실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는 동서의 앞에 저와 남편이 마주 섰어요. 서류에서는 새 잉크 냄새가 났어요. 아이를 버리기 위해 준비한 서류의 냄새. 동서, 그 아이 정말 버릴 거라면 제가 말했어요. 버리는 거 아니고 있던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요? 동서가 코웃음 치며 말했어요. 있던 자리, 보육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아이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갈지 동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아이 우리가 키울게. 제가 동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동서의 얼굴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치더니 이내 경멸 가득한 비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어머, 형님이야말로 천사나셨네. 남이 버린 걸 주워가시겠다. 그 근본도 모르는 애를 뭘 믿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난 내가 버리는 쓰레기, 형님이 죽겠다는데 말리진 않을게요. 서류 절차나 깔끔하게 끝내자고요. 동서가 말했어요. 쓰레기! 동서는 1년 동안 엄마라 불렀던 아이를 쓰레기라 불렀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을. 쓰레기라는 말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웅크리고 있던 수민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어요. 수민아,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제부터 내가 내 엄마야. 제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수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우리는 엄마와 아들이 되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육보다 진한 인연으로 수민이는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아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작은 몸을 끌어안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내 아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요. 세월은 상처를 아물게도 하지만 때로는 더 깊은 흉터를 남기기도 하죠. 수민이는 자라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수민이는 저희 집에서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생이 되었죠. 제 아들 수연이와는 세상에 둘도 없는 형제가 되었고요. 수연아, 이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먼저 괄호 안부터 계산해야지. 형이 알려줄게. 수민이가 수연의 숙제를 도와주며 말했어요. 와, 우리 형 진짜 똑똑하다. 최고. 수연이가 소리쳤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형제였어요. 하지만 수민이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버림받은 아이는 다시 버림받을까봐 항상 두려워해요. 하지만 수민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가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었고 제가 조금만 큰 소리를 내도 깜짝 놀라며 눈치를 봤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버리지 마세요. 네? 제발요. 수민이가 컵을 깨뜨리고 새파랗게 질려서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으면 컵 하나 깨뜨리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괜찮다고, 세상이 무너져도 엄마는 수민이 편이라고 몇 번이고 말해줘야 했어요. 동서와는 그 일이 있은 후로 완벽하게 연을 끊었어요. 딸을 낳아 아주 유난스럽게 키운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려왔죠. 하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말이에요. 같은 시각, 이 나라 최고층의 사무실에서는 한 노인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대한민국 기업인 영그룹의 거대한 회장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강태준 회장은 낡은 아기 사진 한 장을 슬프게 쓸어보고 있었어요. 회장의 손은 노인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김 비서, 아직인가? 회장이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10년 전 외아드님이 사고를 당하신 직후라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 아이를 처음 발견했던 순경도 이미 퇴직해서. 김 비서가 대답했어요. 10년 전의 비극. 강 회장의 외아들 부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차 안에 있던 아기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 아기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내 핏줄이다.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내 핏줄이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찾아야 해. 더 늦기 전에. 회장이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슬펐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어요. 돈도 권력도 모든 것을 가진 남자. 하지만 그에게 없는 단 하나. 가족. 그는 마지막 가족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의 지시를 받은 김 비서는 수소문 끝에 수민이가 머물렀던 보육원을 찾아냈어요.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의 원장에게 김 비서는 아기 사진을 내밀었죠. 10년 전 이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 비서가 물었어요. 글쎄요. 워낙 많은 아이들이 거쳐가서요. 아, 혹시 이 아이 유난히 눈이 크고 똑똑하지 않았나요? 원장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맞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김 비서가 눈을 빛내며 물었어요. 10년 수백 명의 아이들. 하지만 원장은 기억했어요. 유난히 맑은 눈을 가진 그 아이를. 그리고 운명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원장은 낡은 서류 창고로 김 비서를 안내했어요. 먼지 쌓인 서류 뭉치를 한참 뒤지던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찾았어요. 강수민. 이름도 저희가 지어줬죠. 아주 좋은 부부에게 입양이 됐었습니다. 박민수, 임혜령 씨 부부요. 두 분 다 인상도 좋고. 원장이 말했어요. 김 비서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원장의 다음 말이 그의 얼굴을 다시 굳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 아이. 몇 년 뒤에 파양되었다는 소문이 들렸었는데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원장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파양. 그 불길한 단어가 다시 한번 수민이의 인생에 드리워졌어요. 운명은 때로 잔인해요. 평화로운 일상과 거대한 폭풍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수민이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림 속에는 아빠, 엄마, 동생 수연,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네 사람이 활짝 웃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모습을 제가 따뜻한 미소로 바라봤어요. 행복했어요. 이 작은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죠. 같은 시각 강 회장은 김 비서에게 건네받은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보고서 상단에 적힌 박민수 그리고 임혜령이라는 이름. 강 회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어요. 박민수, 임혜령이라. 당장 이 자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알아봐. 아주 샅샅이. 회장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침내 운명의 두 축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쪽은 평화로운 일상, 다른 한쪽은 거대한 폭풍의 눈. 두 세계가 충돌하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서는 자신의 세계에서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어요. 과거는 까맣게 잊은 채 동서는 상류층 사모님들과 어울려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가득했고 입에서는 온통 본인 딸 자랑뿐이었죠. 우리 예슬이가 이번에 유치원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 1등 했잖아요. 아무래도 엄마 아빠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봐. 피는 못 속인다더니. 동서가 말했어요. 어머, 정말 부럽다. 역시 애는 자기가 직접 낳아서 똑똑하게 키워야 해. 친구가 말했어요. 그럼요.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애랑은 차원이 다르죠? 동서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뼈다귀. 동서는 수민이를 그렇게 불렀어요. 과거를 지운 것이 아니라 과거를 더럽혀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거죠. 동서는 과거의 일을 까맣게 잊은 듯, 아니, 오히려 자신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하며 완벽한 행복에 취해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동서를 잊지 않았어요. 동서와 시동생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앞에는 영그룹의 로고가 박힌 서류 가방을 든 김 비서가 서 있었죠. 누구세요? 영영그룹이요? 저희한테 무슨 볼일이시죠? 동서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영그룹.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 그 이름 앞에서 동서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박민수, 이매령 씨 되십니까? 강태준 회장님의 지시로 찾아왔습니다. 잠시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나눠도 되겠습니까? 김 비서가 정중하지만 위압적으로 말했어요. 거대한 이름의 무게에 눌려 동서와 시동생은 김 비서를 거실로 들였어요. 그리고 폭탄이 투하되었어요. 김 비서는 본론부터 꺼냈어요. 두 분께서 10년 전 강수민이라는 아이를 입양하셨다가 1년 만에 파양하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김 비서가 말했어요. 그 이름이 나오자 시동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동서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어요. 잊고 싶었던 이름, 지우고 싶었던 과거, 그것이 지금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요? 그게 영영그룹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동서가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그 아이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혹시 아이가 남기고 간 물건이라도 유전자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김 비서가 말했어요. 물건이요? 그 애 물건은 그날로 싹 다 쓰레기통에 처박았는데, 그런데 그 근본도 없는 애는 대기업에서 왜 찾으시죠? 동서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근본도 없는 애. 그 말을 하는 순간 동서는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의 목을 조를 올가미를 스스로 조이고 있다는 것을. 김 비서는 잠시 동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사무적인 톤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의 다음 한마디는 동서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망치와도 같았죠. 그 아이가 저희 강태준 회장님의 유일한 친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김 비서가 말했어요. 시간이 멈췄어요. 아니, 세상이 멈췄어요. 쿵, 세상이 멈추는 소리. 동서와 시동생의 눈이 그대로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충격, 경악, 그리고 후회. 하지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탐욕이었어요. 김 비서는 이미 아이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해 유전자 검사를 마쳤지만 확증을 위해 두 사람을 떠보고 있던 거였어요. 회장님의 손자가 맞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다만 두 분이 아이를 파양하게 된 경위에 대해 듣고 싶어 찾아뵌 겁니다. 김 비서가 말했어요. 그제야 정신이 든 동서의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버린 쓰레기가 황금알을 낳는 거였다고? 아이러니했어요. 4년 전 동서가 쓰레기라고 버린 것이 실은 이 세상 가장 큰 보물이었던 거예요. 오해예요. 그건 오해라고요. 저희가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에요. 형님네가 저희한테서 수민이를 빼앗아 간 거란 말이에요. 동서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시작되었어요. 거짓의 성을 쌓는 작업이. 피해자 코스프레가. 순식간에 피해자로 돌변한 동서는 창고 깊숙한 곳, 수민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다 잃어버렸던 낡은 장난감 자동차 하나를 찾아내어 김 비서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본 모습이. 김 비서가 돌아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시동생이 넋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여보, 그럼 우리가 버린 애가 태아그룹 상속자라는 거야, 지금? 시동생이 말했어요. 동서는 대답 대신 거울 앞으로 걸어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동서의 입꼬리가 서서히 아주 기괴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거실의 온도가 떨어졌어요.
동서의 눈에서 나오는 광기가 공기를 얼렸죠. 아니, 동서가 말했어요. 동서는 천천히 시동생을 돌아봤어요. 동서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어요.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리는 악마의 눈이었죠. 우리가 버린 게 아니야. 우린 잃어버렸던 거야. 상속자를 노린 형님 부부한테서 우리 아들을 도둑 맞았던 거라고. 동서가 섬뜩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거실은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시동생은 불안한 얼굴로 서성이고 동서는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고 있었어요. 동서의 눈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번뜩이고 있었죠. 여보,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변호사가 그러는데 승소 확률이 거의 없대. 우리가 직접 파양 서류에 도장 다 찍었는데 이걸 어떻게 뒤집어? 시동생이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승소, 누가 재판에서 이기겠대? 당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동서가 시동생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시동생이 물었어요. 동서가 와인잔을 내려놓고 마치 학생을 가르치듯 손가락을 펴 보이며 차근차근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들어. 이 싸움의 목적은 세 가지야. 동서가 손가락 하나를 펴며 말했어요. 첫째, 진흙탕을 만드는 거. 형님, 김선유는 그냥 평범한 주부야.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법정, 변호사, 기자들이 득실거리는 낯선 전쟁터에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 이건 정신력 싸움이야. 시작부터 우리가 이긴 게임이라고. 동서가 두 번째 손가락을 폈어요. 동서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둘째,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 법은 복잡하고 증거를 따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고 스토리를 믿어. 10년 만에 아이를 낳고 빼앗긴 아들을 되찾으려는 비련의 엄마 대 재벌 손자인 걸 알자마자 조카를 가로챈 탐욕스러운 큰엄마. 누가 더 불쌍해 보이고 누가 더 나쁜 년으로 보일 것 같아? 시동생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동서가 마지막 세 번째 손가락을 펴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동서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셋째. 우리의 진짜 상대는 형님이 아니야. 영영그룹 방태준 회장이지. 이 요란한 소송은 그 늙은 영감한테 보내는 메시지야. 당신 손자의 인생을 이 진흙탕 속에서 뒹굴게 하고 싶지 않으면 나랑 협상 테이블에 앉으시죠 하고 아이를 되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신 아이의 몸값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라고. 동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몸값? 시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이야기로 싸우는 거지. 그리고 이 추악하고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나, 이매령이어야만 해. 시동생은 아내의 얼굴에서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악마를 보았어요.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새로운 시나리오가 쓰여지고 있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진실이 거짓으로 뒤바뀌는 추악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어요. 그리고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치밀하게, 잔인하게. 평화롭던 일상은 그날 산산조각 났어요. 제가 수민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 교문 앞에 동서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죠. 4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동서는 최고급 원피스 차림에 아이들이라면 눈이 뒤집어질 최신형 게임기를 들고 있었어요. 동서는 수민이를 발견하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비련한 주인공처럼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 주변에 모인 학부모들을 위한 철저히 계산된 쇼였어요. 수민아, 우리 아들. 엄마야, 기억나니? 엄마가 그땐 너무 아팠어. 몸도 마음도 아파서 우리 아들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엄마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응? 동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수민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제 뒤로 와 숨었어요. 그 모습에 동서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 눈빛. 카메라가 꺼지면 드러나는 배우의 진짜 얼굴. 저는 그걸 봤어요. 동서!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소리쳤어요. 형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제 아들 좀 보겠다는데. 이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4년이면 충분하잖아요. 동서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말했어요.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저 여자가 아이를 빼앗은 건가 봐. 어머, 정말? 진짜? 세상에. 혐의 없는 사람에게 씌워지는 누명. 그보다 잔인한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수민이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법적 공격이 시작됐어요. 며칠 뒤 집으로 법원에서 보낸 서류 한 통이 날아왔어요. 친양자 입양 무효 확인 소송. 동서 부부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였어요. 서류의 내용은 기가 막혔어요. 소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거짓말로 점철된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 원고 이매령은 오랜 난임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으며 피고 김선유는 이를 악용하여 원고의 아들을 심리적으로 집에 강탈하였음. 이는 상속 재산을 노린 파렴치한 유인 납치 행위에 해당함.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어요. 판사 앞에 마주 앉은 조정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동서가 고용한 변호사는 악어새처럼 교활하게 저를 물어뜯었죠. 존경하는 판사님, 키고 김선유는 아이의 어마어마한 상속 재산이 공개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아이를 위하는 선량한 보호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돈을 노린 파렴치한 하이에나의 모습입니까? 동서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이에나. 그는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4년을 함께 살며 아이를 키운 엄마를. 동서는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연기하고 있었어요. 교묘하게 편집된 녹취록과 거짓 증인들이 동원되자 판사의 얼굴에도 고뇌의 빛이 스쳤어요. 진실이 거짓에 잡아먹히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지는 건가? 돈과 거짓말에. 절망이 밀려왔죠. 하지만 희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어요. 그때 저희 쪽 변호사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판사님, 잠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모든 거짓을 단번에 증명해 줄 유일한 증인을 신청합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증인이요. 또 어떤 거짓말쟁이를 데려왔을지. 동서 측 변호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증인의 이름은 강수민입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 이름이 공기를 갈랐어요.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동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어요. 반대합니다.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어린아이를 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는 건. 동서 측 변호사가 격렬하게 반대하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아이 본인입니다. 아이의 의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수민 군을 들어오게 하세요. 판사가 그를 제지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운명의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고 제 아들 수민이가 들어왔어요. 작은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공간이었죠. 동서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이에게 동정심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수민이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판사가 아이의 눈을 맞추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민 군, 많이 무섭지? 괜찮아. 아저씨는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볼 거야. 저기 앉아있는 이매령 아주머니가 같이 있을 때 수민이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기억나는 대로만 말해줄 수 있을까? 판사가 물었어요. 모두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동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마저 들리는 것 같았죠. 모두의 시선이 수민이의 입으로 쏠렸어요. 길고 긴 침묵. 동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리는 순간 수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호했죠. 밤에 혼자 자라고 불을 끄고 나갔어요. 제가 만지면 더럽다고 제 손을 쳤어요. 수민이가 말했어요. 동서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실의 칼날이 서서히 거짓의 성을 베기 시작했어요. 새 동생이 뱃속에 생겼을 땐 저보고 뻐꾸기 새끼래요. 자기 아기를 해칠 거니까 빨리 이 집에서 꺼지라고 맨날 말했어요. 수민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뻐꾸기 새끼. 그 잔인한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동서는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 파랗게 질려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 모든 것을 결정할 질문. 판사는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다는 듯 마지막 확인을 위해 물었어요. 수민군. 그럼 수민군에게 진짜 엄마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판사가 물었어요. 세상이 멈췄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어요. 그 순간 수민이는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동서를 보았어요. 그 눈에는 증오나 분노가 아닌 죽은 사물을 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만이 가득했어요. 그것이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증오조차 할 가치가 없다는 그 냉담함. 그리고 아이는 천천히 다시 고개를 돌려 눈물범벅이 된 제 얼굴을 찾아냈어요. 텅 비었던 아이의 눈에 그제야 따뜻한 눈물이 차올랐어요. 수민이는 작은 손을 들어 망설임 없이 저를 가리켰어요. 제 엄마는 저기 있는 우리 엄마 김선유입니다. 수민이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오직 아이의 목소리만이 진실만이 남았죠. 땅, 땅, 땅. 모든 것을 끝내는 판사의 의사봉 소리.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들을 보며 울었고 제 아들은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반대편에서는 자신의 거짓 세계가 무너져 내린 악마의 무음의 비명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리고 진짜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조정실 문이 열리자마자 동서와 시동생 앞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어요. 강태준 회장이 미리 흘려놓은 정보에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것이었죠. 이매령 씨,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기자가 소리쳤어요. 영그룹 상속 재산을 노리고 사기극을 벌인 게 맞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죠. 또 다른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비운의 어머니였던 동서는 이제 희대의 악녀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심판은 쉴 틈 없이 그들을 덮쳤어요. 먼저 수민이의 증언을 토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정식 기소가 들어갔어요. 이어서 영그룹 측에서 명예훼손과 사기미수 혐의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통장은 압류되고 살던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으며 명품 옷들은 헐값에 팔려나갔어요. 돈으로 쌓아 올린 성은 돈으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그들은 서로를 탓했죠.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때 제대로 했으면. 동서가 소리쳤어요. 뭐? 이게 왜 내 탓이야? 다 내년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 시동생이 소리쳤어요. 사랑도 신뢰도 없었어요. 오직 탐욕만이 있었던 관계. 그 본질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짐승처럼 싸우며 그렇게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증거가 발견되었어요. 결정타가. 그들의 추악한 실체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던 어느 날 보육원 원장이 고심 끝에 강 회장 측에 연락을 해왔어요. 그녀는 10년 전 동서에게 털어놓았던 비밀을 양심의 가책과 함께 고백했죠. 회장님, 사실은 그때 아이 목에 금장 로켓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목걸이의 존재를 이매령 씨에게 알렸었습니다. 원장이 전화 너머로 말했어요. 동서가 단순히 아이를 버린 것을 넘어 아이가 가진 뿌리마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완벽한 증거. 이것이 결정타였어요.
동서에게 남은 마지막 동정론마저 꺼뜨리는 제가 될 때까지 태워버리는 불길이었어요.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날 저녁 강태준 회장이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왔어요. 회장의 손에는 보육원 금고에서 10여 년간 잠자고 있던 금장 로켓이 들려 있었죠. 로켓을 열자 그 안에는 수민이의 젊은 부모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아들 부부입니다. 이제 진짜 주인을 찾아왔군요. 회장이 저에게 로켓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 작은 로켓 안에 수민이의 뿌리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과거가. 회장은 이어서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어요. 강남의 한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이었어요. 회장님, 저희는 이런 걸 바라고 수민이를 키운 건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제 손자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대가도 아닙니다. 그저 한 아이를 온 마음으로 사랑해주신 진짜 어머니에 대한 할아버지의 작은 선물입니다. 회장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진짜 어머니.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회장은 수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수민이의 집은 여기입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할아버지가 될 기회를 얻고 싶을 뿐입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그 말에 저와 남편은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맺어진 것일까요? 그날 우리는 답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일이 왔어요. 마침내 동서와 시동생에 대한 최종 선고일. 초췌한 모습의 두 사람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어요. 한때 명품으로 치장했던 동서의 몸에는 이제 낡은 옷만이 걸쳐져 있었고 시동생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어요. 피고인 이매령, 박민수를 아동복지법 위반, 사기미수. 징역 5년에 처한다. 판사가 말했어요. 탕, 의사봉이 내려쳤어요. 정의의 망치가. 안 돼! 내가 아니야! 억울해! 동서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어요. 동서는 법정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차가운 교도관들의 손에 끌려나갔어요. 우아했던 동서의 마지막 모습은 탐욕에 눈이 멀었던 한낱 범죄자의 초라한 발버둥일 뿐이었어요. 천사의 가면을 썼던 악마는 결국 그 본 모습을 드러낸 채 심판받았어요. 세상은 공평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행복이 찾아왔죠. 몇 년 후 저희 가족은 강 회장님이 마련해 주신 넓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수민이의 생일 파티를 열고 있었어요. 수민이와 수연이는 늠름한 청소년으로 자랐고 강 회장님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어요. 진짜 가족의 웃음소리가 그때였어요. 저 멀리 집 담벼락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얼마 전 출소한 동서였어요. 동서는 왔어요. 자신이 버린 행복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동서는 한때 자신의 것이 될 뻔했던 저 완벽한 행복과 부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때마다 동서의 가슴에는 칼날이 박히는 듯 했죠. 동서의 손에는 구겨진 로또 복권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동서는 스스로 걷어찬 일생일대의 진짜 로또를 그리워하며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서 후회와 질투의 눈물을 삼켰어요.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 후회는 평생을 따라다니죠. 동서가 버린 아이는 세상 가장 큰 복덩이가 되어 아이를 품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어요. 권선징악. 옛날 이야기 속에나 나올 법한 말이지만 때로는 현실이 돼요. 선은 반드시 보상받고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였어요.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수민이는 명문대에 입학했고 강 회장님의 뒤를 이어 영그룹의 후계자로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결코 잊지 않았어요. 자신을 키워준 진짜 엄마를. 어느 날 수민이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그때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남의 아이인데. 힘들었을 텐데. 수민이가 물었어요. 수민아, 넌 남의 아이가 아니야.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어. 내가 널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거야.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게요. 수민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은혜라니. 엄마가 얻은 게 더 많은걸? 넌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아니에요. 함께 흘린 눈물이고 함께 나눈 웃음이며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에요. 그 대화를 듣던 강 회장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김선유 씨, 당신이야말로 진짜 어머니요. 내 아들 부부도 하늘에서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한편 출소 후 초라한 삶을 살던 동서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동서는 다시 그날로 돌아가요. 수민이가 배를 만지려 손을 뻗던 그날. 하지만 꿈속에서도 동서는 똑같이 아이를 밀쳐내요. 바뀌지 않는 악마의 본성. 탐욕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하죠. 동서의 딸 예슬이는 엄마의 죄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자랐고 시동생과는 이혼했어요. 동서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한때 손에 쥐었던 모든 것을. 반면 저희 가족은 날로 번창했어요. 수민이는 효자로 자랐고 수연이는 형을 자랑스러워하며 자랐어요. 강 회장님은 두 손주를 동등하게 사랑했고 저희 부부는 행복했어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민이가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민이가 말했어요. 그 말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행복이란 이런 거예요. 돈도 명예도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 수민아, 내가 우리 가족이어서 할아버지가 행복하구나. 회장님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엄마도 내가 있어서 가장 행복해. 제가 수민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동서는 탐욕의 씨앗을 심어서 파멸을 거두었고 저는 사랑의 씨앗을 심어서 행복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수민이는 알았어요. 진짜 엄마는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키워준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다는 것을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